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전입니다. 일단 35회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좀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주관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35회 시험의 학개론의 난이도는 작년 34회보다는 조금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33회나 32회와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되어서 이 24개 60점을 맞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이 들긴 해요. 잠깐 좀 이제 35회 시험 나왔던 거에 한번 총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35회 이제 이렇게 대비하자로 봤을 때 문제의 단원별 구성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언제나 좀 변화됐던 것이 투자론이었죠. 투자론 하나만 올해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34회 좀 많이 출제되어서 35회도 많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투자론이 3문제 출제되면서 전체 난이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데 있어서 출제자가 썼던 건 총론에 일단 어려운 문제를 제법 2문제 정도를 추가해서 초반에 좀 어렵게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총론에 2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평이했고, 경제론도 사실 기존에 있는 문제와 평이하게 나왔고, 시장론과 정책론 이 단어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답이지라고 하는, 우리가 뭐 보통 5초 컷 10초 컷 이런 얘기 하죠. 딱 답이 될 수 있는 단답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장론 정책론이 난이도를 많이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투자론은 원래 좀 쉽게 나와도 좀 어렵게 느낌이 오죠. 자, 금융론도 평이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개발관리론에서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난이도가 가장 높게, 올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임대차에서 임대료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는 역시 기존의 개발관리는 좀 쉽게 나오죠. 그렇게 평이하게 나왔고, 감정평가는 좀 어렵게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감정평가를 마지막 중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 이제 알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쉽게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하나,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좀 다르게 문제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응용 문제가 좀 나왔긴 했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라면 답이 없네? 뭐가 문제였을까를 한번 해석해 보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자, 이제 단원별 구성은 골고루 나왔고 투자론만 적게 나와서 전체 난이도 좀 낮아졌고, 자, 계산 문제는 9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계산 문제도 역시 하나, 개발관련해서 비율임대차를 뺀 나머지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숫자만 바꿔서 유사하게 나왔고, 몇 문제 정도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스킵해야 되는 문제 유형도 있겠지만, 딱 우리가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서 풀겠다라고 했던 공식을 대입해서 쉽게 찾는 문제가 적어도 4-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의 가장 큰 관건은 이 계산 문제를 4-5문제를 4문제 이상을 풀어냈다면 이게 10점이죠.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산 문제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변 없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언제나 18가지 유형 중에 10개만 내가 정확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4-5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를 보니까 난이도는 역시 선생님마다 좀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상의 문제가 9문제, 난이도 중의 문제가 17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가 14문제인데, 이 난이도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마다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제법 많이 돼요. 여기에서 한 7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중이냐 상이냐 이렇게 변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난이도 중하의 문제가 이렇게 30문제 이상 나왔다는 건 전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았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자, 36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35회를 바탕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36회 역시 계산 문제가 언제나 4-5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작년만 유난하게
제가 그런 예상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가장 역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전에 계산 문제 해봤자 시험장이 못 푸니까 아예 계산 문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은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이번 문제가 나왔고, 역시 4문제에서 5문제는 그냥 딱 1분 안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을 잡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학개론의 특징이 될 것 같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학개론 역시 좀 개론이다 보니까 다양한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건 뭐 개론 특성상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긴 하죠. 자, 3번에 지문의 키워드를 통해서 정답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키워드 사실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이번에 망했어, 어렵게 나왔어, 야 모르는 게 많이 등장했어 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실제로 집에 가셔서 차분히 답을 체크하셔서 맞춰본다라면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게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1, 2, 3, 4번 지문이 어려운 거, 특히 또 시험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도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 지문들도 등장했는데, 마지막 4번, 5번에 이거 나오면 틀리지, 이거 나오면 맞지 라고 했던 지문이, 명확한 지문들이 이렇게 뒷부분에 많이 걸쳐져서 옳은 걸 찾을 때 키워드를 정확히 알면 내가 나머지 지문은 모르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좀 수월한 문제가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기출지문 특강에서 많이 연습했죠. 이거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된다, 이게 나오면 맞고 다르게 나오면 틀리다,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쉽게 답을 찾는 거, 나머지 지문은 몰라도 상관이 없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준비가 됐다라면 충분히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 이제 오늘 시험을 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긴 할 건데, 명확하게 자세히 모든 지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건 정규 과정에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 때 또는 수업 중에 자세히 제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모든 지문을 해석해 주겠지만, 오늘은 정답을 중심으로 해서 정답을 체크하면서 빠르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1번에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일단 이제 PDF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화질이 좀 좋지 않은 건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해설 강의를 해드릴 때는 깔끔하게 제가 잘 PPT를 만들어서 다시 기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옳은 거라고 했는데 토지의 특성. 자, 보니까 4번에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이면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성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옳은 지문이죠. 물리적 성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부 연계가 나오면 물리적 특성이 불가능하다. 근데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토지량을 늘릴 수 있는 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지문이니까 옳은 건 4번이고, 2번에 보죠. 자, 지적법에 문제가 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출제자도 그렇게 의도를 했어요. 일단 니은을 보니까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정착물이 없고, 건물 정착물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건 낮이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낮인데, 자, 그런데 이제 2번과 3번을 보니까 필지와 지목이라고 나왔는데, 지목은 우리가 딱히 정의를 배우진 않았지만 필지는 배웠죠.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의미하고 등기, 등록 단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가 되지 않고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지적법에서 등장하는 용어로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토지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라고 하죠. 지목으로 구분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목의 국어라고 배웠죠.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거, 이건 지목에 대한 정의고, 필지라고 나오려면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 단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고 소유권 범위를 의미하는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적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뭐냐? 지적법에서 토지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지목인데, 좀 여기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죠. 난이도를 높이는 걸 총론에서 좀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서 난이도가 높았지만 언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에 어려우면 뒤에 쉬운 문제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면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고 지목 나지라고 나와야 되고 필지가 아니라. 자, 3번 보죠.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다세대에 오른 거라고 했는데,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거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m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 여기야 4개 층을 얘기하는 거죠. 계층. 층수가 아니라, 즉 필로티로 사용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제외하고 5층 건물이지만 1층이 필로티의 주차장으로 쓰인다라면 1층 제외하고 4개 층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층과 계층은 다르죠. 이건 4개 층 이하라고 나와야죠. 바닥 면적인데 여기에 4층이 아니라 4개 층이라고 나와야 맞죠. 건축법에서 계층, 4개 층 이하. 우리가 연세가중 4433 6 이렇게 외웠던 것 중에 4433은 계층수를 얘기하죠. 이것도 층과 계층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얘기니까 저랑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실수하지 않고 맞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4번이 얘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건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돼요. 뭘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에 기본수에 없는 내용이죠. 자,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20톤 이상의 기선은 등기할 수 있어요. 기역은 등기할 수 있는데 니은과 디귿은 얘는 등록을 해야지 등기할 수 없고 등록하는 녀석이고, 릴은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인데 우리가 등기하는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죠. 임목은 수목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루의 수목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을 우리가 등기해서 임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그루의 수목을 등기할 수는 없고 수목의 집단을 등기할 때 임목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인데 역시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넘어갔어야 되고. 자, 5번에 보죠. 자, 5번에 보니까 문제가 좀 길긴 한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용과 환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인 건데 이걸로 틀린 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거였죠. 수용은 간편하고 환지는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이 법상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가장 중요했던 지문은 환지 방식은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원토지 소유자에게 가져가서 정부가 환수하기 어렵다.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게 답으로 나오진 않고 가장 더 쉬운, 자, 쭉 보니까 5번에 보니까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죠. 더 오랜 시간 걸리고 각각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이건 기본이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5번까지 잘 읽어서 환지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면 이건 또 역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중요했던 건 사실 4번이었죠.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즉 개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긴 하죠. 근데 이건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여기 틀린 거에서 5번 환지가 더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틀렸고. 자, 6번 보죠.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쭉 역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의 답을 좀 많이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자, 1번부터 쭉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5번을 보니까 사업 위탁과 신탁 개발이라고 나왔죠.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만 신탁이란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위탁과 신탁의 공통점이라고 나왔어요. 공통점인데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라고 나왔는데 이건 소유권 이전이라면 신탁이란 말을 쓸 때만 소유권 이전에,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의 형태가 있죠. 위탁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없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개발 주체가 되어서 개발자에게 사업 시행만 의뢰해서 개발하는 것이 사업 위탁, 사업 수탁이고, 신탁 개발에서만 소유권 이전이 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7번 보죠. 포피 마케팅. 이런 건 개발관리론에서 딱 우리 5초 컷이죠. 자, 포피에서는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재판가유였죠. 시장 마케팅에서 STP 포피 재판가유. 그래서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뭐 어렵지 않게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2번 체크하고, 뭐 보너스 문제였죠. 앞에 좀 어려우니까 뒤에 쉬운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간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졌을 거예요. 자, 8번 보죠. 자,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균형점의 이동인데 한번 보죠. 자,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뭐 균형점 이동은 가장 경제론에서 기본적인 문제였으니까 자, 1번에 보죠. 자,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양이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한다. 틀렸고. 자, 이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경우라고 나왔네요. 자, 공급 감소폭이 컸으니까 자, 이걸 따라가야죠. 크게 변한 거. 감소면 양 감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수요 감소, 공급 증가하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자, 보면 비교를 했을 때 앞에보다 뒤에 것이 큰 거라고 2번에 썼는데 3번에서는 앞에 것이 큰 거. 그래서 긴장된 상황에서 이런 비교 지문을 가지고 어렵지 않은 지문이지만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교 지문할 때는 이렇게 부등호 체크를 해가지고 자, 얘 따라간다. 감소면 양 감소,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죠. 4번에 보니까 둘 다 감소할 때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공급 감소를 따라가야죠. 자, 공급 감소면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을 읽는 것이 아니라 4번을 다시 한번 봐야죠. 그래서 4번이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라면 다시 한번 보면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 공급 감소를 따라가면 양 감소, 가격은 상승, 양 감소 맞네요.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고 자, 9번 보죠.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죠. 출제자가 너무 좋아한다고 올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연습했던 문제 유형인데 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0.95,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 0.5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탄력성이 2개 나왔네요. 3개도 아니고 2개. 소득 탄력성은 빠졌고. 자, 아파트의 가격이 2% 상승하고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할 때 자, 아파트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죠.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을 볼 건데 이 전체 수요량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했을 거고 다른 재와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와 얘가 얼마씩 변했는지 합쳐가지고 계산하면 전체 수요량이 될 건데 자, 이걸 양을 구할 때는 각각 곱한다 그랬죠. 가격 탄력성이 0.99, 가격이 2니까 곱하면 1.8%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이렇게 곱하면 2.5%가 되겠네요. 2.5%. 이제 중요한 건 얘가 방향이 수요량이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요인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얘가 중요하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가 중요하고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다 얘가 올랐다라는 거고 자, 이때 정상제이고 그 다음에 얘가 대체관계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건 우리가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아파트 안 산다. 그래서 아파트 수량은 줄 거고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대체관계라 그랬네요. 그러면 살 때 안 사고 안 살 때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은 비싸면 안 사겠네요. 오피스텔은 안 사고 얘를 안 샀으니까 대체관계인 아파트를 산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이고 얘는 플러스 2.5니까 이걸 계산하면 플러스 0.7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의 전체 수량은 0.7%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될 거고
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풀어냈던 계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자, 10번 보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나머지 조건이 일정할 때,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우리가 수요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건데,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다음에 공급도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에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중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자 얘기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사겠네요.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선호도가 줄었으니까 안 사겠죠. 인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수요의 감소고, 자, 건축 나왔으니까 이건 공급 얘기네요. 근데 건축 자재,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감소고, 자, 대출 이자율, 담보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대출 이자율이 올랐대요. 그럼 대출 받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 자, 그러면 가격 올리는 건 수요 증가이거나 공급 감소이니까 답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두 개.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온 문제 유형이 가장 어려운데 조건에 있는 보기가 4개밖에 안 나와서 이게 5개, 6개 나오면 더 훨씬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다행스럽게도 4개만 딱 주고 이렇게 몇 개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역시 주어진 조건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던 문제 유형이었고, 자, 11번 보죠. 분수로 있어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분수가 나왔다 해도 우린 번분수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자, 분수가 4분의 1, 2분의 3 어렵지 않은 분수가 나왔어요. 잘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가 나와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죠. 자, 수요함수가 Q는 900-P이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Q는 100 플러스 4분의 1인데 1 나누기 4 하면 0.25가 나오죠. 0.25P로 분수보다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수요함수가 변했다. 수요가 Q는 1500 마이너스 2분의 3은 3 나누기 하면 1.5 나오겠죠. 1.5P로 변했는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공급은 Q는 100 플러스 0.25P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에서 자, 얘와 얘가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같을 거야 라고 식을 쓸 수 있죠. 그러면 900 마이너스 P는 100 플러스 0.25P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얘를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1.25P는 800, 900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0 나누기 1.25 하면 800 나누기 1.25 하면 640이 나오겠네요. P는 640이고 여기에다가 하나 대입하면 균형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대입하면 900 마이너스 640이니까 Q는 26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균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이렇게 우변도 같다. 우변 같다라고 논다라면 자, 1500 마이너스 1.5P는 100 플러스 0.25P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넘기면 1.75P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겠죠. 1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400 나누기 1.75 이렇게 하면 800이 나오네요. P는 800.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딱 대입했을 때 나오는 Q를 본다라면 1.5 곱하기 800은 얘가 1200이죠. 그러면 1500 빼기 1200 하면 Q는 3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양은 40이 증가하고 가격은 여기에서 160이 상승했네요. 그래서 가격 160 상승, 양은 40 증가. 2번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였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역시나 처음에는 좀 분수 나와서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넘어가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문제 유형이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근데 이것도 맞아야 되는 계산 문제로 선생님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12번 보죠. 절량의 변수. 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절량 나오면 제자가 보통 부인에서 재고 재산이죠. 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필요도 없고 땡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절량 변수니까. 13번 보죠. 자, 도정법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이것도 우리가 뭐 여러 번 했던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서 단독 다세대, 우리 마지막에 이게 속여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봤던 거죠. 단독과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다. 이런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딱 보자마자 땡큐 이렇게 5초 컷에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4번 보죠.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것도 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시했었죠. 한번 보죠. 자, A 인구가 84만, B가 21만. 그러면 첫 번째 A가 84만, B가 여기에 21만 이렇게 됐는데, 자, 전체 거리가 45km일 때 경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약분한다 그랬죠. 얘가 몇 배 클 거냐? 크기가 몇 배 클 거냐? 얘가 4배 크네요. 그럼 4, 1이고. 자, 두 번째,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되고, 뭔가를 제곱해서 1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2가 될 거고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경계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 3이 되겠네요. 그러면 A로부터 경계가 얼마 떨어져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A로부터 얼마냐 이걸 찾아내려면 3분의 2 지점을 찾는 거죠. 전체 3에서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3분의 2에다가 전체 거리가 45km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30km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것도 뭐 우리가 30분에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죠. 연습 많이 했던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계산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이긴 하죠. 약분해서 제곱해낸 값을 찾아서 그게 경계까지의 거리 비다. 그러면 2대 1이니까 3분의 2 지점을 찾는 거죠. 45km에 3분의 2 지점 찾는 거, 30km. 자, 15번 보죠.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에서,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사실 시장론, 학자별 이론과 정책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자주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에 따른 보상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1번 보죠.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호선이라고 외웠죠. 중심지를 가진 단핵도시였고, 자, 동심원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모르겠네라고 하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갔어야 되고, 자, 1번 지문을 잠깐 해석하면 이런 거였죠. 1번 지문을 좀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서, 원래 이제 도시공간구조 이론의 역사적 배경을 본다라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고, 동심원 이론에다가 얘를 조금 발전시켜서 교통축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었고, 선형 이론. 자, 그러니까 선형 이론인데 얘는 동심원이었지만 얘는 동심원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를 뻗어나와서 여기에 부채꼴 모양이었다. 근데 부채꼴 모양이지만 원을 반영한 부채꼴이에요. 이렇게 원을 반영한 이런 모양에서 발전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나왔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축을 대입해서 여기를 접목시켜서 발전시킨 이론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가 버제스 동심원 이론, 호이트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을 보니까, 자, 크리스탈러 우리 암기할 때 스타일 중심, 이거 많이 외웠죠. 스타일 중심. 자, 중심의 크기를 기초로 고차 저차, 이거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얘기하죠. 계층 구조를 얘기하고, 자, 동심원 이론을 설명하였다가 아니라 중심지 이론이라고 해야죠.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였다. 원래 사실 중심지의 계층이 중요한 건데 중심지 이론이라는 이렇게 발표한 이론의 이름을 틀리게 했는데,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했던 거죠. 자, 2번 체크했으면 나머지 안 읽고 땡큐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고. 자, 16번 보죠. 해당하는 거. 자,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학자별 이론에서 농업입지 이론, 농업의 형태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 나오면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
튀넨이었죠. 튀넨.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업의 형태가 다르네. 이거에 차가 나해서 운송비, 위치에 따른 운송비,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한 거죠. 비옥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자, 중심 도시와 근접성 차이, 이건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중심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서 수송비가 달라서 남는 지대가 달라질 거다. 자, 여기 보니까 농업의 형태, 도심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농업, 이렇게 농업적 토지 이용, 농업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튀넨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딱 보자마자 역시 5초 컷, 10초 컷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농업 입지 나오면 무조건 튀넨.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자, 17번 보죠. 자, 정부 현재 가치. 어렵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정부 현재 가치 나왔죠. 정부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외웠던 거,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할인을 하죠. 땡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보죠. 뭐 주어진 금액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14억 3천만 원, 개발이 안 되면 8억 8천만 원. 그럼 공 6개를 떼면 1430 이렇게 될 거고 8억 8천이면 880 공 6개 떼었을 때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1430에다가 880을 뺄 거고 자, 개발이 안 될 확률이죠. 개발될 가능성이 60%니까 안 될 확률은 0.4. 자, 1 플러스 R인데 할인율을 10% 잡았으니까 R은 0.1이겠네요. 그럼 1 플러스 R은 1.1이고 몇 년을 땡길 거냐라고 했을 때 1년이니까 1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1430 빼기 880 550 나오고 곱하기 0.4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딱 2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공 6개가 있을 거니까 2억이죠. 정부 현재 가치는 2억. 자, 이것도 계산 문제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걸 딱 붙잡고 연습했던 분들은 충분히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계산 문제를 몇 개 봤듯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가 5개, 6개 정도는 충분히 나왔어요. 준비했던 거.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18번 보죠. 틀린 거. 자, 이것도 수업 중에 많이 했죠. 이게 중요하다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첫 번째 중요한 건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일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얘는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땡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2개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자,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언제나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일부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잘 관리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실수하지 않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19번 보죠. 공공임대주택에서 자, 좀 어려운 유형으로 몇 개냐 이렇게 나왔지만 4개밖에 없고 뭐 특히 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통합이 나왔네요. 자, 보니까 여기에 최저소득계층은 원래 연구에 들어가고 저소득 서민은 국민에 들어가고 젊은 층은 행복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뭐 했다? 통합시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맞고 통합. 자, 행복주택 나오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번째도 맞고. 세 번째 장기 전세주택 이렇게 나오면 전세계약 방식으로가 나와야죠.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맞는 지문이고. 저는 올해 전대라는 말이 나오면 기준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전세 나오면 전세계약. 분양 전환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이 다 옳은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옳은 것도 학기론에 제법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 35회 공부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4개 맞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뭐 4개 맞는 거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크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20번 보죠. 금융규제. 자, 금융정책에서 또 가장 쉽게 나온 거죠. 금융규제라면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융정책, 금융규제 이게 자, LTV, DTI를 얘기하는 거죠. DTI인데 DTI 중에서 얘를 좀 더 강화시킨 게 뭐다? DSR이었죠. 그래서 대출 규제 얘기하는 거.
쭉 보면 여기에 DSR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뭐 이것도 역시 딱 보자마자 땡큐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금융규제, 금융정책, 대출규제 얘기하는 거고. 자, 21번. 자, 주택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어려운 문제가 좀 지문이 등장하긴 했지만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자, 1번에 보니까 도시정생활주택 국계법에서 도시지역이 건설한다. 이건 우리 학개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이건 맞고, 3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르겠네 스킵하고. 자, 4번에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우리 시험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매년 전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우리 부동산학 원론인데 우리 학개론과 감정평가사 시험의 부동산학 원론과 학개론 부동산학 개론에서 비슷한 게 7, 80% 비슷해서 제가 언제나 문제를 풀어드리죠. 그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정평가사 문제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 출제자는 감정평가사의 부동산학 원론을 출제했던 분이 아마 부동산 학개론 문제도 출제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언급해서 문제를 냈는데,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올해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풀어드렸죠. 자,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형태를 구분해 놨긴 했지만 중요한 건 구분 소유할 수 없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등기부를 쪼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딱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오면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키워드를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2번 보죠. 자, 조세정책은 다행스럽게 항상 우리 학개론에서 조세정책 문제가 뭔가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크게 물론 좀 뭐 제가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까지 계속 다뤄줘서 충분히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기억 보죠. 양도소득세 중과. 자, 그럼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팔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미루게 하여 안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결 효과가 나타나서 공급이 줄어서 공급이 준다 이런 내용이었죠. 앞당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미룬다 라죠. 미룬다. 자, 니네 보니까 지산세 종부세 여러 번 했죠.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동일하다. 언제나 시험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산세 종부세에서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고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이었고, 자, 디귿에 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취득세, 상속세는 취득 단계가 맞는데, 자, 지방세라고 나오면 면허 취득 재산이야 이렇게만 나와야죠.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산세. 여기 상속세는 국세죠. 자, 리을의 증여세와 양도세는 처분 단계에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가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내는 거죠. 이것도 우리 뭐 충분히 잘 공부돼 있었을 거니까 역시 조세정책은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 23번 보죠. 자, 투자론의 문제인데 올해 특이하게 작년엔 투자론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투자론이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적게 나온 건 이건 너무 좋은 거죠. 투자론은 원래 어려운 단원이었으니까. 다행스럽게 투자론이 적게 나와서 수강생들이 좀 투자론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나왔는데 문제를 한번 보죠. 자, A 총 투자액은 6억이다. 총 투자액이 6억 원인데 이때 총 투자액의 40%를 대출받았다.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은 우리가 공 6개를 떼고 보죠. 그러면 6억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의 40%를 0.4, 40%를 대출받았다. 그러니까 240원은 대출액이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 돈 투자한 거죠. 그러면 360원은 지분 투자액이 되겠네요. 자기 자본 투자액이고, 먼저 조건을 불려놓고, 자, 이걸 통해서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 문제를 구하라는 것은 순소득 승수와 세전 승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승수와 수익률은 투자액을 두 개로 구분했죠. 총투자액이냐 지분투자액이냐. 조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투자액이니까 자, 승수는 투자액을 소득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 투자액을 순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전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으로 나누어서 승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총 투자액이 쓰여질 거고, 이때 세전승수를 구할 때는 지분 투자액이 쓰여지겠죠. 자, 그럼 이제 순과 세전을 구해야 되는데 영업현금으로 문제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영업현금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라면 가, 유, 순 전까지 풀면 되겠네요. 후까지는 필요 없고. 자, 가가 보니까 7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공 6개를 뗐을 때 우리가 7천만 원이면 70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5, 얘는 1, 얘가 15, 얘가 5, 2, 1, 2 이렇게. 자, 공 6 떼고 쉽게 봤을 때. 자, 가능총소득은 70. 자, 여기서 유를 구할 때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죠. 자, 여기에 특이한 문제라고 좀 봤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기타 소득이 거의 주어진 적이 없어요. 기타 소득은 감정평가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기타 소득이 나왔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할 점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을 이걸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고 문제 풀면 답이 좀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을 건데, 자, 어쨌든 보죠. 자, 공실이 5라고 나왔고 5, 기타 소득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5 빼고 1을 더하니까 4만 빼주면 되겠네요. 4 빼주면 얘가 66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를 뺄 건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죠. 얘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죠. 유지수선비, 용역비, 자산세, 직원인건비. 여기에 직원인건비는 내야죠. 개인소득이나 개인인건비, 소유자의, 임대인 소유자의 개인인건비, 개인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포함되면 다 합치면 얼마? 6이 되겠네요. 영업경비 6을 빼면 순이면 60. 여기에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자, 부채 서비스액 여기에 15라고 나왔네요. 15를 빼주면 얘가 45 이렇게 나오겠죠. 세전까지. 자, 우리가 쓸 건 순과 세전이죠.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은 600이니까 순은 60이니까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10이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은 360이죠. 360에다가 세전이 45니까 360 나누기 45 이렇게 하면 8이 나오네요. 8.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물론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업경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출제자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 의도된 거였으니까 일단은 스킵하고 나머지 문제 빨리 풀고 못 푸는 문제는 넘어가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한번 천천히 해볼까라고 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죠. 자, 24번 보죠. 자, 투자 수익률을 합리 예상한 결과이다. 틀린 거. 자, 이 문제는 어렵게 보여지지만 이론 유형이 우리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보이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건 평균을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한다? 수익이죠. 이 수익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죠. 기대 수익률. 투자로 해서 수익은 기대 수익률이고, 표준 편차, 얘가 중요하죠. 역시 시험 문제 100% 나온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와 분사는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틀린 거라고 본다라면 3번에 보니까 C와 D의 동일한 투자 위험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뭘 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보는 거죠. C와 D를 보니까 C의 D의 표준 편차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위험은 당연히 D가 크고 C가 작다. 동일한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나중에 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표준 편차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 위험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정신을 차리고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하지라는 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지으면서 답 체크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25번 보죠. 투자 분석에서 자, 순순의 현가 할인법 무조건 100% 나온다고 했던 문제죠. 틀린 거 쭉 넘어가서, 자, 5번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 언제나 뭐 우리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이 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재투자율 나오면 뭘 쓴다? 할인율을 쓴다.
재투자율은 할인율.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율 할인율은 뭘로 쓰냐? 내부 수익률 자체가 사용되는 거죠. 요구 수익률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 자체다. 내부 수익률 정의가 유입과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했죠.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고 재투자율은 할인율로 쓰니까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자체라고 나와야죠. 이것도 5번까지 지문을 읽어가기만 하면 땡큐라고 했을 만한 지문이었고, 자 26번 나온다 그랬죠. 학자별 이론에서 이 사람 헨리 조지, 자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헨리 조지. 그래서 역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왔네 라고 하면서 미소 짓고 또 역시 잘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자 27번 보죠. 자본 환원율 틀린 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충분히 이 문제였구나 라고 이 지문 이렇게 속여 나왔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보죠. 자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환원율을 낮춘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런 거였죠.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가격은 순을 환원율로 나눈다 라고 했었고, 이 환원율을 할인율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얘를 요구 수익률로 해석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요구 수익률로 해석해도 된다. 자 그런데 얘와 얘는 반비례라는 거, 이게 중요했던 거였는데 나머지 지문을 해석하면서 사용했을 거고, 어쨌거나 환원율, 할인율, 요구 수익률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라 그랬죠. 근데 이때 요구 수익률은 두 개 합이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합이고, 얘가 무위험률을 대변하는 것이 금리였어요. 그럼 얘가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니까 환원율도 커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무위험률 커지는 거니까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듯이 환원율도 뭐한다? 커진다. 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환원율도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역시 많이 이렇게 풀어줬던 내용이었으니까 이것도 3번 딱 볼 때 틀렸다라고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28번 보죠. 우리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 이런 건 안 풀어야죠. 보자마자 지문도 길고 뭔가 원로 막 나왔는데 이런 건 풀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무조건 풀지 말아야 될 문제 하나가 있다면 28번 문제. 자, 사실 이 문제는 감정평가 4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감정평가 4 문제에서도조차 시간이 오래 걸려서 풀기에 좀 버거웠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자 보죠. 자, 비율임대차 문제인데, 자 매장의 월 매출액, 이거 우리가 이제 연으로 나온다면 좀 더 쉬웠는데 월로 나왔어요.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내고, 중요한 건 월 단위로 해석했다는 거야. 매출액이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기본 임대료,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내고, 이걸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면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로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율임대차에 임대료를 본다라면 언제나 내야 되는 것이 기본 임대료고, 여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추가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근데 추가 임대료를 내는 건 무조건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이 있다라면 이 초과 매출액에다가 여기에다가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서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총 임대료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매장 임대 면적이 이렇게 나왔고, 임대단 기본 임대료가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매월 이렇게 3,500만 원이 나왔고, 1월 6월까지는 이렇게 나왔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해석 한번 해보죠. 이건 다음에 나와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버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가볍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 보죠. 자, 기본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해보죠. 자, 매월이에요. 매월. 기본 임대료는 월 5만 원이니까 5만 원에다가 300제곱미터니까 1,5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1,500만 원. 그래서 매월 기본 임대료는 1,5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보니까 자,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가 달라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30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니까 자, 10만 원 곱하기 300제곱미터 하면 이렇게 하면 3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매월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19만 원에다가 19만 원 곱하기 300이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19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자, 5억 7천만 원이네요. 5억 7천만 원인지 다시 한번 보죠. 19 곱하기 300 하면 5,7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자, 매출액 계산했는데 그럼 이제 임대료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얼마 나왔냐면 3,500 나왔어요. 3,500을 넘어선 거에 비율을 적용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기본 임대료만 내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월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매월 임대료를 본다라면 임대료는 자,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인데 자, 기본 임대료는 언제나 얼마 내야 된다? 1,500만 원 내야죠. 자,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거의 비율만큼이에요. 근데 매월 3천만 원이 매출액인데 3,5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었어요. 그럼 추가 임대료는 안 내겠네. 그럼 매월 임대료는 1,500만 원씩만 낼 거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자, 임대료를 보면 매월 임대료죠. 월 임대료를 본다라면 여기에 기본 임대료 언제나 내야 되고 자, 추가 임대료를 낼 수 있느냐를 봤을 때 3,500을 초과하면 그 비율만큼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5,700이니까 초과했죠. 매월 얼마씩 초과했냐면 자, 57에서 35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57 빼기 32 하면 25가 나오네요. 아니죠. 57 빼기 35 이렇게 하면 2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초과 매출액이 이렇게 초과 매출액이 2,200만 원이에요. 이거에 얼마큼이냐면 10%죠. 그래서 22 곱하기 매출액을 초과했을 때 비율이 10%니까 0.2를 곱하면 2.2죠. 그럼 얘가 17.2를 이렇게 매월 임대료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임대료, 총임대료가 합이 얼마냐? 임대료의 합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얘가 6개월이고 이만큼을 6개월씩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15에다가 6개월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 곱하기 6이니까 9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여기에 6개월을 곱하면 17.2에다가 6을 곱하면 103.2가 나오네요. 103.2 여기에다가 90을 더하면 얘와 얘를 더하면 총 임대료가 나오겠죠. 더하기 90 하면 193.2 이렇게 나오네요. 193.2 그래서 193.2가 연임대료가 된다. 재수 없는 문제죠. 이런 거 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193.2 이렇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했지만 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간 내에 풀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절대로 욕심내면 안 되는 문제죠. 그냥 기본 문제로 기본 임대료 이렇게 자, 연으로 나왔을 때 쉽게 나온다면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월로 계산해서 복잡하게 계산이 많죠. 이런 건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29번 보죠. 상가가 나올 줄 알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출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현재 5천만 원을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경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추가 대출을 계산했으니까. 자, 그러면 LTV 곱하기 가격이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0.7 LTV 곱하기 가격 500 하면 얘가 350 3억 5천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자, DTI 곱하기 소득이죠. 그럼 0.6 곱하기 60 6천만 원을 60으로 봤을 때 얘를 500으로 본 거고 공 6개 띄는 연습을 많이 했죠.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 0.1하면 360 그러면 3억 6천이네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 자, 근데 추가로
5천만 원 있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래서 여기에 3억 5천을 하면 안 됐다. 이거 제가 주의하라 그랬죠? 그냥 흥분해가지고 350 찍으면 안 된다. 추가가 있으면 기존 대출금을 빼고 더 빌릴 수 있는 거 3억이라고 이렇게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죠. 이것도 연습 많이 했었으니까 충분히 계산 문제를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30번 보죠. 자,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 주체에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것만 딱 봐도 답을 찾을 수 있고, 대형 건물에 유용하다. 맞죠. 근데 용역비에 부담이 있다. 맡겨야 되니까 맡긴 위탁 수수료가 있겠죠. 전문적이다. 뭐 하나 어려운 지문이 없었어요. 이건 위탁 관리, 간접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31번. 자, 고정금리 상환 방식에서 상환 방식,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니까 만기일시가 나왔네요. 이건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만기 때까지 뭐만 내고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출기간 동안 차입자가 원금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는 거죠. 이자만 상환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3개 배웠던 거, 즉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은 다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죠. 자, 니은을 보니까 점증식, 체증식은 초기에 원리금을 적게 하고 나중에 늘려가는 방식이다. 맞죠? 점차 늘려간다. 니은은 맞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이나 원금 균등 방식에서 자, 거치 기간이 있을 때, 거치 기간이 있다라는 거, 5년 거치라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 균등으로 가든 원리금 균등으로 간다는 거죠.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 지급의 총액이 증가함으로, 맞죠? 중간에 잔금을 줄어들지 못하죠. 중간에 이자만 내니까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즉 큰 대출액이 잔금으로 해당돼서 큰 이자를 계속 냈을 거예요. 거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전체 원리금 지급 총액도 증가한다. 맞죠? 이자를 더 많이 냈을 거니까. 왜냐하면 거치 기간 동안에 갚은 원금이 없으니까 이자가 줄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큰 이자를 많이 내고 거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전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전체 이자액이 증가해서 원리금 총액도 증가할 거다. 맞는 얘기고, 리을에 보니까 가중평균 상환기간 이렇게 나오면 원금 회수기간이라고 그랬죠.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거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이 가장 빨리 원금을 갚는 거죠. 얘에 비해 얘가 더 길다. 이렇게 비교 지문에 좀 속이려고 냈던 거고. 자, 리을까지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특이할 것은 거치 기간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충분히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설명을 해드렸죠.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낸다. 그럼 원금을 안 갚을 거니까 가장 큰 대출액이 잔금에 해당돼서 큰 이자를 여러 번 더 낼 거니까 전체 내는 이자액이 커질 거라는 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32번 보죠. 자,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도 역시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자, 1번에 보죠.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기간 등기 시점이 55세, 만 55세가 여기가 소유자와 배우자가 아니라 또는이 나와야 되고, 15억이 아니라 바뀌었죠. 12억이라고,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 이건 마지막까지 제가 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해드렸던 거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담보를 제공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이 있는데 신탁 등기가 있어 라고, 이건 잘 모르겠네 라고 일단 넘어가고. 자, 3번에 보니까 자, 주택 소유자 생존에 있는 동안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가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이게 종신 방식이어도 배우자가 살아계신 동안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였죠. 자, 4번에 보니까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잘 배웠고, 5번에 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어요. 양도 압류할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 주택에 대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했던 우리가 영모기지 대출에서는 이걸 양도하거나 대출할 필요가 없죠. 노후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뭔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가 보증하면서 해줬던 연금 대출이다 보니까 양도 압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 신탁 등기 방식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찍어서 맞으면 좋고 사실 틀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주택연금을 꼼꼼하게 공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33번 보죠. 자, 자기관리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요건,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감정평가에서 여러 번 나왔다라고, 우리 시험에 곧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정리했던 거죠. 자,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이거 공부하는데 자격증 따는데 3년 정도 걸리니까 해당 분야에 5년 이렇게 종사한 사람이죠. 3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3년 근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3년에다가 투자, 여기에 운영에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이 추가되어야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딱히 해석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그 다음에 3년, 5년 이렇게 3년, 5년 있어야죠. 부동산 관련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력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틀린 거고. 자, 리을에 보니까 부동산학 석사, 부동산과 관련된 석사학 이상이니까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만 맞네요. 기억과 디귿은 틀리고, 니은, 리을 3번 이렇게 돼야 되고. 자, 34번에 MB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보죠. MBB에 대해서. 유동한 기관의 모기지풀 담보로 발행한 지분 성격이다. 아니죠. 얘는 채권 성격, 채권형 증권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차입자산을 원리금 유동기관이 아닌 MBB 투자에 직접 전달한다. 아니죠. 얘는 사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MPTS는 직접 이렇게 투자자에 가긴 하지만, 자, 원리금은 유동화기관에 거쳐서 얘가 가지고 있다가 매달 나누어서 MBB 투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자, 유동화기관이 아니라 유동화기관에 갔다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다. 자, 3번에 초과담보가 제공하죠. MBB가 가장 큰 초과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자, 4번에 보니까 MBB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이지 못해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이고, 얘가 위험이 적은 게 MBB죠.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적은 만큼 수익도 적은 거죠. 자, 불확실성이 크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작다. MBB는 가장 안정한 우리가 MBS다라고 해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MBB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문장을 조금 소개냈건죠. 자, MBB의 경우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죠. 투자자는 아무것도 권리도 안 갖고 위험도 갖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는 채무를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죠.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역시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 5번에서 땡큐 확실하게 답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올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지문이 어렵진 않지만 답이 좀 옳은 걸 찾으라고 하면서 5번에 있다 보니까 문제 풀 때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배웠던 확실한 옳고 틀렸다라는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왔다라면 이건 뭐 충분히 실수하지 않고 맞을 수 있었을 거라 같아요. 35문제 감정평가에서.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우리가 용어에서 무조건 이건. 자,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규칙 나오면 5번부터 읽으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원래 지문이 길 때는 5번이 항상 문제 답으로 했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이건 좀 안타깝긴 하죠. 자, 보죠. 근데 이제 1번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여러 번 많이 했던 거죠.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한 날로 하고 미리 정할 수 있댔죠. 미리 정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온다?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 날짜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점 나오면 가격 조한 날, 그 시점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할 수 있다라고 언제나 규정을 두면서 중요하다고, 두 군데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1번 딱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죠. 근데 아래 지문이 좀 많이 어렵진 않아서, 자, 일부분에 대해서 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얘기하는 거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불가분 관계 일체로 거래될 때는 일괄하여 평가한다. 맞죠? 원래 이제 개별평가 원칙인데 불가분 관계 일체면 일괄하여 평가하고 가치 다르면 구분, 일부에 대해서 부분평가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죠. 이건 예외적 조항이죠.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원래는 현황평가인데 그럴 만한 이유,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죠. 나머지 2, 3, 4, 5번이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실수하지 않고 1번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지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36번 보죠. 자, 원래 이제 원가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경향이 좀 바뀌어졌어요. 원래 이제 전에 나왔던 걸로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올해는 이제 원가법이 나올 차례였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수익방식 나왔는데 수익방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환원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가격은 수익환원법이 순을 환원율로 나누는 건데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환원율은 순을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보니까 자 총 수익 이렇게 나왔고 시산가액이 이렇게 가격이 나왔죠. 가액이 나왔고 500이라고 나왔고 얘는 500 공녀석 떼고 봤을 때 자 순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순을 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가, 유, 순 이렇게 봤을 때 가가 50원 이렇게 6개 떼고 자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불량부채가 10%로 나왔으니까 얘 10%를 빼는 거죠. 10%를 빼면 90%가 유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빠르게 0.9를 곱하면 45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고 10%니까 5를 빼는 거니까 45 계산해도 되고 자 운영경비가 여기서 갈 때 영업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20%가 나왔어요. 자 50에 20%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겠네요. 10%가 아니라 20%니까 10이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20% 0.1을 곱하면 10이 될 거고 10을 빼면 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순이 35고 가격이 500이니까 35 나누기 500 하면 0.07 이렇게 나오죠. 0.07 그러면 7%. 자, 마지막까지 수익 방식 나오면 보너스니까 이것도 무조건 풀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자, 수익 방식의 문제가 나왔고 37번 보죠. 거래사례 비교법. 자, 거래사례 비교법도 평이하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에서 약간 변형되거나 응용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래 가격 이렇게 6억 2,500만 원 나왔는데 자, 가격 구성 비율이 토지가 80%고 건물이 2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토지의 가액을 물어봤어요.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라고. 자, 그러면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려면 여기 사례 가격에다가 우리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건데 자, 얘를 구하는데 사례 가격이 여기에 거래 가격이 6억 2,500만 원인데 토지가 80, 건물이 20이니까 20%니까 우리는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 가격 중에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625에다가 80% 해당되는 게 토지 가격이겠죠. 그러면 0.8을 곱하면 625 곱하기 0.8 하면 곱하기 625 곱하기 0.8 하면 5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례 가격, 사례 얘가 토지니까 얘도 사례 토지 가격을 우리가 비교해줘서 이걸 바뀌어줘야죠. 그러면 이걸 500으로 써야 된다는 게 5억으로 써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특이할 점이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25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수없이 연습해 봤으니까 야 이건 틀리지 않았을 거야.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좀 더 한번 돌아와서 고민하면 토지의 80%니까 토지의 가격을 구하니까 토지 것만 써야 되겠다라고 다시 해석하면 답이 딱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순서대로 한번 보죠. 자, 사시지계면이니까 사정보정은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니까 할 필요 없고 자, 시점 수정을 보면 여기에 자, 주거지역이 4%, 상업지역이 5%인데 우리가 배울 건 주거지역이죠. 우리가 써야 될 건 주거지역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주거지역이니까 4% 상승이죠. 그러면 시점 수정은
100짜리가 104로 갔다. 1.04를 얘기하는 거죠. 1.04를 해줘야 되고. 자, 지역 요인을 보니까 여기에 대상 토지와 사례 토지가 인근 지역에 같이 있대요. 그럼 지역 요인 똑같겠네요.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자, 개별 요인을 보니까 여기에 대상 토지가 사례에 비해서 10% 우세해야 돼요. 우리는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죠. 사례분의 대상을 써야 되는데 대상이 우세하다고 나왔으니까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을 110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1.1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별 요인에서 100분의 110, 110이니까 1.1을 해줘야 되고. 자, 면적 요인 보니까 사례분의 대상이죠. 자, 보니까 사례는 200이라고 나왔고 대상은 100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을 해줄 거니까 200분의 100, 0.5죠. 그래서 면적 요인은 200분의 100, 0.5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계산기에 500에다가 여기에 1.04 곱하기 1.1 곱하기 0.5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한번 해보죠. 자, 500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0.5 이렇게 해주면 286 이렇게 나오네요. 286. 그래서 2억 8,600만 원이죠. 자, 나머지 뭐 이런 것들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비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얘를 625로 하면 안 됐던 거고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가격이니까 토지만의 가격으로 우리가 사례 가격을 써줘야 된다. 이게 하나 주의할 부분이었어요. 자, 286 이렇게 나왔죠. 286, 286. 자, 38번 보죠. 원가법에서. 자, 제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원가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문제로 계산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말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랬죠. 자, 일단 보죠. 제설 원가란 자, 기준 시점에서 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 시점이었죠. 이거 옳게 나왔네. 이번에 총량주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주수법, 제설원가 산정법에 해당된다. 이건 배운 바가 없고. 자, 3번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데는 비용을 하되 제세 공과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설 원가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제설 원가에 공사비를 우리가 산정할 때는 빼는 거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포함된다 그랬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통상 부대 비용, 부대 비용에 공과금이 들어가 있어요. 제세 공과금이.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설 원가에서 빼는 것이 없다.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도급을 기준 잡아서 공사비를 환산한다, 산정한다 이랬었죠. 도급 기준으로 해서 모두 통상 부대 비용 모두 포함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보니까 여기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이렇게 3번과 4번에서 빼는 거 없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내용이 생각났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건 거기까지였으니까. 자, 그게 생각났으면 이것도 뭐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같아 라고 해서 맞을 확률이 좀 높았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되고, 직접 간접법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배운 바가 없으니까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이 원가법의 제도 원가를 감정평가 사 문제를 공부하듯이 깊게 공부하면 우리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죠. 제도 원가를 산정할 때는 빼는 거 없이 모두 포함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39번 보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자, 틀린 거 쭉 한번 보면 자,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시군구. 그러면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합병 발생하면 대통령령 날 기준으로 이게 언제냐, 이게 사실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왔네요. 시군구 나오면 무조건 뭐 개별이 나와야죠. 이게 이제 마지막 지문의 마지막 끝부분이 틀려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시군구면 개별 나와야죠. 개별이 있어야만 시군구고, 국장이 할 때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별 들어간 건 무조건 시군구. 이것도 5번까지 집중하면 올해 문제가 좀 유난히 그랬죠.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5번에 마지막에 이렇게 속여내는 문제들이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만들려고 출제자가 좀 노력한 것 같기도 하고. 40번 보죠. 자,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이건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죠. 자, 건물 나오면 원가법 맞고, 니은에 보니까 일괄하여 나오면 이건 거래사례비교법이죠.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목이면 거래사례 비교법. 자, 니은도 맞고. 디귿에 보니까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선박항공기, 건물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원가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가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을 평가한다. 이건 맞는데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지만 선박은 원가법을 써야 되고, 영업권, 특허권 이렇게 권리가 나오면 얘는 수익 환원법을 써야죠.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얘기하는 거고, 임료는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었고, 권리, 무형자산, 기업가치 이런 것들 나오면, 재단 나오면 수익 환원법 나와야죠. 많이 연습했던 문제니까 역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해설 강의를 했는데 야 뭐 쉽다, 잘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저랑 좀 어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나올 거야, 이거 중요해 라고 했던 것들은 뭐 어김없이 다 나왔고, 안 배웠던 것들은 틀려도 고득점 80점 맞는 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충실히 이 과정만 따라왔어도 사실 24개 60점 이상 맞추는 데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던 분들도 제법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이제 총평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되거나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해서 실수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열심히 했던 분들은 큰 이변 없이 합격 점수 이상이 나와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기출 해석은 간단히 제가 이렇게 해석해 줬지만, 다음에 시간을 내서 자세히 제가 각 지문마다 정확히 다 따져주면서 기출문제 총평과 분석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석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